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죠. 이분이 너무 설명을 너무나도 친절하게 그것도 논리적으로 잘해주셔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KB증권 박수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중국 공부해 볼 텐데 일단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짝짝꿍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이랑 네. 왕이 네. 만났죠. 맞죠. 뭐 했어요 거기서? 만나서 뭐 대단히 건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대단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원래 정찰 풍선 이슈로 네. 많이 좀 대화가 교류가 없었다가 오랜만에 만났다 이 정도로 좀 의의를 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좀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이게 중국 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G7이 있죠. 아 G7 언제죠? 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G7. 19일부터 21일까지 있고요. G7에서 미중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같이 담합해서 대중 압박 어떤 행정 명령을 같이 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을 향한 첨단 기술 투자, G7 국가들을 필두로 해서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중국의 핵심 광물 같은 것도 우리가 공급하지 말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IRA 법안에 파생되는 것들을 네. G7이 공동적으로 좀 해보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미국 주도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내용이 주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몰아내자라고 지금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네.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하고 이제 왕이하고 만나서 또 회담하고 참 사람 힘들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미중 갈등이 네. 장기 어떤 트렌드 하에 있다 보니까 네. 일방적인 방향성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간중간에 기류를 읽으면서 이때는 또 어떤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 뭐 당근과 채찍을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행태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비단 미중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이 중요한 거니까 네네. 한중 간의 관계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계속 여쭤봤던 네. 이유는 뭐냐면 그 중간에서 특별한 그 편을 들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분들 말씀하시기로는 편을 안 들고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게 제일 좋은 외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힘드니까 그래서 한번 계속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실 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깎아내리면서 한국 정부가 너무 압도적으로 친미로 가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한국에 뭐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사드가 대표적인 우리가 네네. 전에 있던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보복을 전격적으로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내리고 중국에서 비즈니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네.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세제 뭐 이슈가 있었다 이러면서 뭐 2, 3주 동안 영업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소방 이슈 있었다면서 또 영업 못하게 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사업을 좀 철수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나왔던 건데 그리고 나서 뭐 단체 여행 중국에서 이제 한국 못 넘어게 하고 이게 근데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대규모 팬미팅이나 콘서트 이런 거 여전히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여기서 더 확장할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지속할 건지 이거는 좀 봐야겠지만 저는 일단 주식을 보는 입장에서 미리 좀 대비해서 이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미리 좀 우리가 방어해 놓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슈가 좀 터지면 한번 좀 비중을 지금 늘리기보다는 조심해야겠다. 이러한 네. 시그널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건 네. 어쨌든 중국이 중요한 소재단의 공급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중국이 90% 이상 공급을 하고 있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중국이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만약에 여기서의 공급을 사드 때처럼 한한령도 대놓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네. 교묘하게 한 거기 때문에 애매하게 한국에 공급을 안 한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무역상의 문제가 생겨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나 태양광 기업들이 물론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중국산을. 근데 중국산이 워낙 다량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광물이나 소재단으로 바꾸게 되면 일단 마진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진이 이렇게 스퀴즈가 될 거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한중간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행태에서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된다면은 고려하실 필요는 있겠다. 요 두 개 섹터가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태양광 잘 모르겠는데 2차 전지는 우리 참 많은 분들 관심도 많고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새만금에서 SK온하고 어디였었지? SK온 그다음에 에코프로였었나요? 거기 그리고 거린메이까지 같이 3자 합작 회사 세운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뉴스들이 속속 다 나왔는데 그 뒤에 보면 항상 중국 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 만약에 야 우리 한국에 리튬 못 줄 것 같아라고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제안을 하더라도 그럼 결국 본인들 회사에도 타격이 있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국에서 비즈니스 했던 걸 보면 네. 옛날에 대부분 JV 형식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타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북경 기차라고 해서 맞아요. 북경 자동차랑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럼 중국 기업들 타격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아 그러네. 아 네. 그러네. 아. 네, 제가 이런 너무 것들은 나이브하게 생각했네 제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그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IRA도 사실 미국이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미국이 다 이득을 보는 건가? 또 그건 아니에요. 보조금도 줘야 되고 지출을 더 일으켜야 되는 건데 뭐 그들도 지금 부채 한도 이슈도 여러 가지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미중 갈등을 보면서 제가 내린 한 가지 어떤 그 챕터가 있어요. 네네. 챕터명이 뭐냐면 대비용의 시대다. 대비용의 시대다. 너도 나도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한테 유리한 게 뭔지의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국면에 왔다. 그러니까 중국도 내가 타격을 보지만 나한테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지? 핵심 이익이 뭐지? 이거를 따지려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중국도 나한테 뭐 비용이 늘어나고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도 내가 정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슈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둬야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공격하기에는 소재단의 어떤 이런 교묘한 압박이 중국도 좀 가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미중 갈등은 말씀 나눈 것처럼 장기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중 간의 이 관계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뭐 일방적으로 서로 뭔가 사이가 좋고 나쁘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구간을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구간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G7 일단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그러니까 대만의 대선을 앞두고는 중국이 좀 강경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여주기식이 네네.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좀 슬프지만 네. 한국이 어찌 보면 본인들이 공격했을 때 상대적으로 타격이 좀 적다. 왜냐하면 사드 때도 실제로 여러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보다 한국의 경제적인 손실이 훨씬 컸어요. 사드 그쵸, 제재를 그쵸. 하고 네네. 나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성비를 중국 입장에서는 따질 테니까 그랬을 때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 대만 총통 선거 전에 조금 특히나 지금부터 하반기까지죠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통 선거가 내년 1월이라고요? 네, 1월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한국이 중국으로의 수출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지금 꼽고 네네.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실적 1분기 GDP 나오고 나서 나온 지표들 봐도 실업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청년층 실업률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보복 소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소비의 앞단에 있는 게 결국 고용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2019년 대비해서 지금 1분기가 끝났으니까 고용을 얼만큼 이제 고용자 수를 만들어냈는지를 그려봤는데 2019년 대비 100을 못 채웠습니다. 2019년 저거 다 1분기만이에요? 네, 맞아요. 19년 1분기, 20년 네. 1분기.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 이전만큼 고용을 창출해내고 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즉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반도체 그리고 네네. 이제 휴대폰 같은 거에 수요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는데 네. 완제품에 필요한 이런 그쵸. 것들 중간재를 들어오는 네네. 건데 그런 것들을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3번 차트 보시면은 이런 반도체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중국인데 빨간색 선이 중국이 전체 수입이고요. 네. 전체 수입 증가율인데 많이 마이너스로 연초율로 빠졌는데 네. 특히나 반도체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 중국의 이제 대만, 한국의 수입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서 수입을 줄이고 있는 게 일단은 지금은 큰 배경이긴 해요. 딱 저기가 그 중국이 기침하니까 한국이랑 대만이 몸살 걸린 거네요. 네, 그래서 옛날엔 낙수 효과를 노렸던 쪽인데 네네. 지금 오히려 사실상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들을 받고 있는 거고요. 2번은 지난달에 제가 수출입 나왔을 때도 요거는 말씀을 드렸는데 2번 차트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서 동맹국과 중국 입장에서 비동맹국이 확연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싱가포르, 뭐 일본은 사실 지난달에 빠졌는데 살짝 올라오긴 했고요. 브라질, 호주, 아세안 이런 쪽이 수출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물론 이제 이쪽에서 수입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 보여지기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역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 우리나라는 중국이 짜고 있는 그 동맹국 진영이 없다라는 거가 네네. 2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거는 차트를 보고 좀 놀랐는데 저희 회사 그 강효주 수석연구원이라고 네네. 네, 중국 기업 분석하는 연구원이 정리한 건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실제로 미국 제재 때문에 많이 줄었어요. 경기도 안 좋았던 게 있고 그래서 많이 줄은 게 보여지기는 하죠. 네. 그런데 보시면 중국 파운드리 기업들의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설 목표. 아니, 목표를 늘리고 있어요. 장비 없이 어떻게 증설해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그래서 보니까 국산화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거 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전체 공정에서 세정 열처리, CMP 식각 증착 여기까지는 네. 특히나 레거시 쪽에서 네. 그러니까 레거시라 하면 미국이 지금 제재를 전혀 안 하고 있는 23나노 이상에서의 국산화율은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7나노 이상 쪽은 공정은 미국을 제재하니까 못 하고요. 네네. 그렇지만 레거시 쪽에서 일단 중국이 국산화를 일단 할 수 있는 쪽, 미국이 제재 안 하는 쪽은 실제로 국산화율을 꽤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네. 그렇지만 2번, 3번은 좀 위험한 시그널일 수 있죠. 우리가 중국의 동맹국이 없는 상황이 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스스로 국산화율을 좀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즉 반대로 말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경기가 좋아졌을 때 한국이 같이 누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네. 앞으로는 좀 많이 눈높이를 낮춰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레거시 반도체는 사실 미국도 건드리지 않고 있고 네. 우리도 이게 우리가 첨단 산업으로 경쟁할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많이 안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게 제가 좀 봤을 때 지금 한중 간의 어떤 무역 관계가 많이 약화되는 연결고리에서 우리가 좀 놓친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좀 가지고 와서요. 앞으로는 중국의 뭐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소비가 네. 좋아지고 제조업 PMI 같은 게 괜찮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장이 여기랑 연동해서 안 움직이지? 실제로 최근에는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거는 여기서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매번 나와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중국을 제가 보고 있지만 네네. 한국과의 이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들을 좀 계속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던 거는 미국과 같은 정말 막강한 구매력인데 그 구매력도 지금 크게 올라오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까 일단 고용 보여드렸고 네, 고용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고용에 연결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노동절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전체 규모, 네. 그러니까 노동절 이 5일 동안 사람들이 총 얼마를 썼는지 그리고 총 얼만큼 여행객이 이뤄졌는지를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19년을 넘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이 들어오셨죠. 많이 왔는데 이게 네. 단체 여행이 일단 안 단체 되다. 여행은 아니고 개인 여행으로 네. 되게 많이 들어오셨죠. 일단 선호하는 국가에선 4위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게 좀 함수가 오류의 함수가 있어요. 뭐냐면 네. 요거를 1인당으로 딱 나눠 보니까 소비. 네, 19년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참 냉철한 거예요. 노동조절 딱 끝나고 나서 네. 첫 거래일에 여전히 시장이 소비 위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그런가 저도 좀 이상해서 이래저래 데이터를 좀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중국 2019년에는 노동절 연휴가 2013년보다 하루가 적었어요. 네. 13년, 2023년이 더 많았거든요. 네네. 19년엔 4일이었고 네. 이번에는 5일이었어요. 5일이요? 그러니까 근데 더 전체 토탈로는 많아 보이는 게 네. 하루가 많았으니까. 아.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체 여행 규모에다가 여행객을 나눈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1인당 얼마 썼는지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이퀄,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보니까 보시면은 19년을 못 채웠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고용이 생각보다 좋지 않으니까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거를 반영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차이나 소비자들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한 이유가 시장이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수출입 데이터, 뭐 GDP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실제로 기저효가 제외해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없더라라는 것도 있고 노동절 소비도 아직까지는 2019년만큼 소비가 올라오는 건 냉철하게 냉정하게 보면 아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저 질문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울 수밖에 없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거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이 질문을 제가 리오프닝을 12월에 하고부터 네. 5개월 내내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네네. 문제는 결국은 계속 제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 드리는 고용입니다. 결국 고용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네. 중국이 9월이 1학기예요. 미국이랑 같이. 아, 9월이 1학기예요? 네, 그래서 보통 공채가 이제 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정도가 성수기예요. 그때 기업들이 이제 네, 공채를 공채 한- 올리고 네, 졸업하면 바로 이제 받고 그렇게 하는 형태인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치면 이제 막 그 채용 설명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대학 다니면서 요 시즌에 하는데 네. 그때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얼만큼 신규 고용을 한다라는 게 뜹니다. 우리도 뭐 땡 0명, 000명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때 얼만큼 이러한 대규모 대기업들이 고용을 할 건지에 대한 숫자가 우리가 좀 가늠 지어지게 되면 고용이 이제 진짜 늘어나겠구나. 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네. 채용 공고를 내고 입사를 9월에 하게 되는 거는 대부분 대학생들 출신일 것 같고 사실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중국에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내수 살린다고 인프라를 그렇게 투자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고용 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인프라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인부분들 막 들여넣어서 하는 그런 뭐 도로, 철도 이런 거 네네. 짓는 게 아니고 네.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막 짓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이 공채랑 또 연결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공채를 대부분 빅테크들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기업 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효주성 연구원도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네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고용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고 실질적으로 고용의 압박이 눌려있던 이 청년층들이 여기에 올라오면서 여기가 소비를 주도하니까요. 네네. 비중은 크지 않아도 이쪽이 소비를 이끌고 가는 주축이기 때문에 소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게 맞아?라는 게 고용을 늘리게 되면 사람들이 신뢰를 가질 수가 있죠. 그건 무슨 상관관계예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해 왔잖아요. 규제해 왔죠. 네. 네. 그러면서 이들이 코스트를 계속 줄여왔어요. 불안하니까. 네네네. 왜냐하면은 사실 신규 채용이 뭐예요? 감원을 엄청 했어요. 네. 네, 중국 빅테크 기업들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추가로 뭐 R&D 투자 이런 거 늘릴 여력이 없는 거죠.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좀 불안정한 사안들을 다시 좀 정상화되는 걸로
걸로 볼 수 있는 기점이 공채를 얼만큼 하고 있는가, 할 예정인가. 요게 이제 5월 말부터 숫자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징둥닷컴 실적 발표했는데 뭐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해서 주가도 오르고 했었거든요. 그럼 맞아요. 그거는 그냥 아직 본격적으로 좋아졌다기보다 그냥 눈높이가 낮아졌을 때 그것보다 나았다, 비용 통제 잘해서 이 정도의 였었어요. 네, 이거는 이제 과거인 거니까 네네. 그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들은 지금 말씀드린 고용을 늘리는 거, 그다음에 추가로 케이펙스 늘리는 거 이런 거에 연동돼서 많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미국은 정말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고금리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돈 많은 기업인 빅테크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대로 하반기에 만약에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도 빅테크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중국 투자도? 나쁜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가 참 중국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빅테크 기업들이 하필 본토가 아니라 홍콩에다 상장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한중 관계에서 대만 총통선거를 말씀드렸지만 네. 대만 총통선거는 또 미국과도 이게 연밀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게 결국엔 대만을 중간에 두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랑도 이 투닥거리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홍콩에 있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변동성의 폭이 옛날에는 20%대에서 막 위아래로 움직였다면 네네. 10%대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동성이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로 해서 이 이익이 올라오는 거는 하반기에 꽤 명확하게 드러날 건데 빅테크 기업들이 이 멀티플에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요거 연결해서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마침 질문 주셨으니까. 네네. 사실은 제가 먼저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신흥 구간에서 중국이 사실 지금 멀티플이 꼴찌거든요. 제가 MSCI EM, 네네. MSCI 기준으로 신흥 구간에서 중요한 이제 국가들의 주요 주가 지수에 멀티플을 그린 거예요. 거의 12개월 선행으로. 10배 초반이네요. 그러니까 9배 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9배 후반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어떨 것 같으세요? 9배면은 실적이 실적이 여기 등수에서 몇 등 정도 할까요? 그러면? 실적이요? 네, 여기 4개 국가 중에서. 죄송해요. 갑자기 깜짝 질문 드려서. 아니. 그럼 보통은 네. 한 3, 4등 정도 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2등입니다. 1등이 어디예요? 인도. 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저평가돼 있는 거네요. 네, 중국이 왜 전평가될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주로 기관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기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중국이 글로벌 IB도 너도 나도 앞다퉈서 중국의 GDP 성장률도 높이고 어닝 자체도 올리면서 이제 주요 주가지수 타겟으로 엄청 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좀 소외받고 있는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미중 갈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나이브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미중 갈등 때문에 별평가 받는 거야. 그게 왜냐면요.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막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논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막 지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주요 섹터들 중에서 어닝이 굉장히 높게 이제 선행으로 네. 앞으로 12개월치를 반영해서 오는 게 통신 섹터랑 실제로 반도체도 최근에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국산화율이 올라가니까. 그렇겠네요. 네, 대체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딱 제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중국을 투자하려고 봤는데 어닝이 좋아. 네. 투자해 볼까? 어떤 섹터에 어닝이 좋지? 네. 근데 반도체랑 통신? 이건 불안해. 아. 이거 미국이 제재하면 제일, 네. 언제 다시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네. 예를 들어 반대로 중국의 소비가 아직은 좀 더디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가 통신센터처럼 강하게 어닝이 올라와요. 그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하고 뭐 G7에서 만나서 뭘 해도 이거는 중국 안에서 탄탄하게 소비가 올라오는 거라 미국이 제재를 하고 뭐 그들이 IRA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미국이랑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산업 내에서 어닝이 그로스가 올라오는 거라 이제 특히나 글로벌리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나이브하게 미중 갈등 때문에 뭐 우리가 옛날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 말했던 것처럼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야 뭐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지만 네네.
정말 섹터로 나눠서 보면 네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충분히 로직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좀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익이 좋아지는데 네.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소비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지금 중간중간에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2개월 정도 뷰가 좀 더 네네. 중요한 거니까 직접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중국의 어닝 그로스를 주도하고 있는 게 소비가 아니고 네. 하반기부터 올라올 거고 그다음에 G7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일단 G7 같은 거는 이제 투자 심리에 안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닝 펀더멘탈 단으로도 소비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중국 시장을 좀 누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차이나 소비재들도 특히나 좀 짧은 분기로 해서 뭐 한두 달 정도는 네네.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G7이 또 다음 주에 끝나고 네네. 실질적으로 중국이 그 말씀드린 공채랑 같이 연결돼서 아직 소비가 정말 올라올 수 있어라는 신뢰가 조금 네. 두터워지는 기간이 이제 뭐 하반기 6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5월 한 달은 좀 특히나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6월부터 이런 것들 좀 그림을 보면서 중국 연결되어 있는 소비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팀 분위기 요즘에 어떠세요? 저희가 사실 놀랍게도 굉장히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관심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바쁜 이유가 그러면은 일단 중국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부진할 때 네. 대체해서 볼 수 있는 쪽이 어디야? 제가 지난번에도 넥스트 차이나에 대해서 뭐 인도네시아 네네. 이런 얘기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의 스터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죠. 그럼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갈등에서 정말 모든 산업들이 다 무너질 것인가. 실질적으로 아까 국산화율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오면서 글로벌리 특히나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미칠 영향은 없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대체할 쪽 중국이 기존에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서 연결되는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는 그냥 팀 분위기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아주 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우문현답입니다.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바보 같은데 여기 출연자분들이 아유, 아닙니다. 항상 참 좋은 대답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펀더멘털 좀 기대해 보긴 하지만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좀 불안해하는 부분. 멀티플이 안 올라올 수 있는 산업들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자. 네. 라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네네. 항상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네. 중국 관련해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한국 주식들은 특히나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구간일 것 같고 중국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아직까지 실적이 명확하게 오르는 쪽이 이제 통신 이런 쪽 말고는 안 보이다 보니까 네네. 지금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여요. 그렇지만 이 테마가 잠깐 움직이고 말 건지 연말까지 갈 건지를 봤을 때는 국유기업 개혁 관련되어 있는 테마 쪽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거는 ROE가 올라가는 펀더멘털이 꾸준히 올라가는 이슈여서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지수 위주로 보시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A50이나 CSI 300 같은 거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수현 팀장님 보내드리기 싫지만 그래도 이제 집에 가셔서 아이와 또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셔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